늦겨울 새벽 고즈넉한 시골집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수십 년을 건설 현장에 바친 손마디는 기천을 매일 새벽 일찍 깨웠다. 그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켜고 아내 영순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영순아, 내가 떠난 뒤로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승호가 있지. 근데 너도 보면 기가 막힐 게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오랜만에 곧 있을 자기 생일이 왠지 모르게 기천의 가슴에 남몰래 기대와 허전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며칠 뒤 기천의 칠순 생일날, 아들 승우와 며느리 소은이 집 근처 해물찜 식당에 그를 초대했다. 아버지, 여기가 SNS에서 인기라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한턱 낼게요. 언뜻 말만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 좋은가. 하지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매콤한 해물 냄새와 자기들끼리 들뜬 채 사진 찍고 웃어대는 승호 소은의 모습에서 기천은 왠지 소외감을 느꼈다. 분명 내 생일이라며 자리를 마련해 놓고선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해물을 잔뜩 주문해 놓았을 뿐 기천이 뭘 좋아하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승호가 계산을 하며 대견하단 듯 말했지만 기천의 입가엔 이미 웃음기가 가셨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일만 했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며칠 뒤 시골에 사는 기천에게 친척 이현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소은이네가 이번엔 장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며? 대만? SNS에 엄청 사진 올라왔더라. 뭐라고? 해외여행? 그 길로 기천은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을 받아봤다. 낯선 이국의 야경 앞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사돈 부부와 며느리의 모습이 무심한 듯 배경에 찍혀 있었다. 내 생일은 대충 해물찜으로 때우고 사돈 생일엔 해외여행의 랍스터라니. 대체 나는 뭔가. 순간 기천의 마음속 분노가 치밀었다. 허탈과 서운함 그리고 배신감에 사로잡힌 기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며칠 전에 사돈을 해외로 보내드렸다고 하더라. 아, 그게 장모님이 소원이 해외여행이셔서 아버지도 나중에 모시려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 내 생일엔 그리 바쁘더니. 그래, 알았다. 툭 끊어버린 통화에서 기천은 어떤 결단을 품기 시작했다.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아들 부부에게서 날아온 소식은 며느리 임신이었다. 기천은 허탈함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왔다. 아버지, 이번에 알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곧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손주 생각에 괜히 가슴이 설렜다. 그래, 손주는 귀한 거지.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곧바로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언급했다. 조리원 예약하려면 이쪽이 최고급 시설이라 500만 원도 부족하네요. 기천은 마음 한편에서 이게 무슨 벌써 돈 얘기냐 싶으면서도 그래, 낳고 보니 손주가 참 귀하지 하며 몇 달 뒤 곧장 300만 원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사돈 박순자가 무심히 내뱉은 말이 기천의 자존심을 다시 후벼 팠다. 사돈, 이번엔 아기 낳는데 비용 좀 대주셔야죠. 요즘엔 시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라던데요. 기천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것저것 도울 테니 너무 말 함부로는 하지 마시오. 박순자는 알아듣지도 못한 채 아유, 역시 사돈은 믿을만하다라고 해맑게 답했다. 손주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다. 기천은 아들 부부를 위해 선뜻 축하금과 양육비 일부를 도와줬다. 그 덕분에 아들 내외는 무리 없이 돌잔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승우가 전화를 해왔다. 아버지, 아이가 아파서 돌잔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지만 엉뚱하게도 아들 내외는 가족끼리 식사라도 하자며 한정식당으로 기천을 불렀다.
그 자리에 사돈 부부까지 와 있었고 화려한 코스 요리와 고급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문제는 계산이었다. 식사 내내 거하게 먹고 마신 사돈 부부와 아들 며느리는 정작 계산서가 나오자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다. 사돈 박순자가 사돈, 오늘 기분 좋게 사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고 넌지시 운을 떴지만 기천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딱 한 장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 몫이오. 나머진들 각자들 나누시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다. 기천은 처음으로 자신의 울분을 행동으로 표출한 셈이었다. 한편 박순자 조남수 부부의 화려한 생활 이면에는 빚더미가 쌓여 있었다. 부동산 투자 실패와 무리한 명품 소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위를 넘었고 이들은 딸 부부 승호소은에게 은근슬쩍 압박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니니 연봉도 높잖아. 좀만 보태주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 소은 역시 엄마 아빠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남몰래 울면서 남편 승호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부모님 도와드려야 해. 이자만 매달 수백이래. 승호는 뻔히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미 산후조리원부터 손주 돌 때까지 돈을 꼬박꼬박 받아온 터라 또 손 벌리기가 미안했다. 그러나 소은은 속상해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매달렸다. 결국 승호는 기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처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낸답니다. 혹시 안 된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 기천은 작정한 듯 돈줄을 확실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아이도 있고 힘든 거 알지만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손주 생각해 줄 만큼은 줬어. 통화가 끝난 뒤 기천은 혼잣말을 했다. 평생 남의 자식 아니고 내 자식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가 굴러가야지. 승우와 소우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기천이 한 번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빠, 아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손주 생각하면 안 도와주실 수 없잖아. 나도 억울해.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한계가 있으신 거지. 소문은 금세 퍼졌다. 특히 이말숙이라는 아파트 이웃은 소은에게 일부러 다가와 소문 들었어. 시댁에서 지원 끊었다며? 그러게 왜 해외여행 자랑질을 해서? 같은 말로 비수를 꽂았다. 소은은 부글부글 화가 나면서도 자신들의 처지에 떳떳하지 못해 말대꾸조차 하기 어려웠다. 한편 시골의 기천은 동네 친구 최종수와 막걸리를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자식놈 키워봐야 그저 돈 내놓으라 하고 사돈은 날 우습게 보고 내가 더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네. 그 마음을 애들이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비며 육아비가 많이 들긴 하지. 그래도 눈치 없이 무한정 기대면 곤란하지 않나. 난 이미 줄 만큼 줬고 허리가 휠 지경이라니까. 최종수는 그래도 자식이니 천천히 다시 대화해보게. 싸우기만 해서 뭐 하겠나. 라고 했지만 기천은 뭔가 어쩔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다고 느꼈다. 소은 부모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결국 아파트마저 경매 직전에 내놓아야만 했다. 명품이며 외제차도 이미 팔아치웠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보, 어떻게 해? 이대로면 노숙자 신세야. 소은이네 집에 가 있을까? 사위는 어떨지 몰라도 그 시아버지는 절대 우리한테 마음 열 사람이 아니야. 결국 그들은 서울에서도 더 낮은 전세집으로 옮겨야만 했고 생활비조차 구하지 못해 소은에게 연락해왔다. 소은은 아버지 기천에게 다시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내가 돈 보태면 그분들이 또 날 어떻게 무시할지 뻔해. 내 장인 장모 자초한 일 아닌가. 승호마저 더는 아버지에게 못 부탁해라며 손사래를 치자 소은은 하염없이 울었다.
시간이 지나 손주가 어느덧 돌을 지나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소은은 SNS를 들어가 보다가 문득 시골집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누군가 마을 행사 때 찍어 SNS에 올린 것이었는데 낡았어도 푸근한 초가을 햇살에 둘러싸인 기천의 마당 풍경이 담겨 있었다. 저 집 참 정겹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쉰 소은. 이 예쁜 집에 내가 들어가기 싫어했었지. 그리고 아버님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는데 왜 우리 부모님 생일에만 그렇게 호화롭게 굴었나? 하는 후회가 가슴 한구석을 쑤셨다. 마침내 소은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오빠, 나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엄마 아빠 편만 들면서 아버님 마음 생각 안 했어. 나도 힘들지만 아버님이 더 힘드셨을 거야. 승호도 마찬가지였다. 막상 아버지가 돈줄을 끊고 통 연락도 없자 그 공백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다. 나도 후회돼.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하염없이 퍼주셨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둘은 결국 시골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가을 끝자락 시골집 앞에 도착한 승우와 소은. 마당 입구에서 아이가 할아버지 하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 기천은 놀란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웬일이냐? 너희가 여기까지.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그동안 잘못했어요. 소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기천은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손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부엌에선 조촐한 밥상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국물을 흘리며 밥을 먹자 기천은 옛날 승호가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밥이나 제대로 먹자. 벌써 날 추워지는데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네. 아버지, 저희 앞으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립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기천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용서고 뭐고 잘 살길 바란다. 내가 한동안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고 이 아이는 내 손주야. 소은은 울먹이며 저희 정말 달라질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골집에 내려왔다. 대단한 행사는 아니어도 손주가 뛰어놀 마당을 정돈하고 기천이 수확한 채소를 함께 나르고 손질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해가 바뀌는 동안 함께 땀 흘리며 손주를 돌보는 일이 쌓이자 서서히 관계가 누그러졌다. 소은 역시 친정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저희도 이제 아버님께 손 벌리기 싫어요. 엄마 아빠도 허세는 그만둘 때가 됐어요. 하며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은 부모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사만 몇 번 거듭했지만 더는 기천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딸 부부가 조금씩 보내주는 생활비에 맞춰 근근히 지내는 처지가 됐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봄이 왔다. 시골집 마당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났다. 기천은 문득 아내 영순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영순아, 이제야 좀 살만하다. 아이도 많이 컸고 불안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하지 않겠냐? 그날 오후 아들 승호가 전화했다. 아버지, 우리 아이 이번에 유치원 입학식인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기천은 잠시 망설였다. 도시까지 가면 피곤하지 않을까, 또 사돈이랑 얽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이 손을 잡는 상상을 하니 미소가 번졌다. 그래, 손주가 잘하는데 할아버지 좀 봐줘야겠지. 알았다. 가. 며칠 뒤 유치원 입학식. 승우와 소우는 기천을 반갑게 맞았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겼다. 예전 같으면 소은의 친정 부모가 와서 사진 찍고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이번엔 그들 대신 기천이 손주 곁에 서 있었다. 하얀 셔츠 차림의 손주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듯 했다. 기천은 아이 손을 꼭 쥐고 말없이 교정을 걸었다.
어떤 파도를 겪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나도 이 아이에게 쓸데없는 원망이나 서운함보단 사랑을 더 주는 게 맞겠지. 봄 햇살이 교정에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기천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직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면 되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회상할 때 할아버지는 늘 날 사랑해 주었다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갈등과 상처도 조금씩 희미해진다. 한때는 돈 문제와 편애, 무시에 시달렸던 기천과 아들 내외는 이제 천천히라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아직 사돈댁과 완벽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집요하게 무시당하거나 대놓고 돈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그 곁에 자식과 손주가 있다는 게 그래도 나쁘진 않네. 봄날 시골집 마당에 앉아 작은 텃밭싹을 바라보던 기천은 혼잣말처럼 그렇게 의졸였다.